그날도 엄마의 술 주정에 못 견뎌 집을 뛰쳐나오긴 했지만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동네 큰 병원 접수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저녁 시간이라 의자는 거의 텅텅 비어 있었다. 엄마의 술 주정에 집을 뛰쳐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므로 이곳 아니라도 두어 곳 정도 은신처가 있었다. 나는 내가 엄마에게 쏟아 부은 말들을 생각하며 왜 저렇게 밖에 살 수 없는 건지,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예 태어나지도 말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부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로 똘똘 뭉쳐서 사춘기인 나의 객기를 힘들게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리고 한참 후 엄마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말들을 생각하며 천천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돌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였다. 집 말고 고등학생인 내가 갈 곳이 없어서이다. 나 자퇴할 거야. 하지만 엄마는 제대로 싸워보려고 하는 나를 무시하고 남은 소주를 끝까지 붓더니 웬일인지 마시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의 술 주정은 지독하게 생활력이 없는 한량 아빠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엄마를 집 밖으로도 못 나갈 만큼 때렸다. 생각나는 일 중에 제일 최악이었던 사건은 아빠가 집에 석유를 부은 일이었다. 석유 한 통을 가져와서는 다 죽자며 방 안에 석유통을 들고 뿌렸다. 방 안은 미끌미끌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코 안을 싸하게 만들어서 죽겠던 냄새는 나중에 어지럼증까지 동반했다. 이렇듯 나의 부모는 반듯하고 이상적인 가정의 부모들이 아니었다.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덕에 우리 집은 동네에서 조용할 날이 없는 걸로 유명했다. 내가 중학생일 때 아빠는 바람을 피웠고 당시 엄마는 무당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제 정신이 아니었다. 그 후 언니와 나를 데리고 친정이 있는 곳으로 엄마는 터를 옮겼다. 그때부터 엄마의 술 주정이 폭주를 했다. 팔자를 비난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참해했으며 모든 원인을 아빠에게 돌렸다. 술을 마실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고 엄마를 이해 못하는 언니와 나를 매정하다 여겼다. 다음 날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집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그 먼 거리가 마음에 들었다. 버스에서 마음껏 음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창밖을 바라보면 그건 그냥 내 세상이었다. 유행가 가사로 이런저런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면 마음껏 센치해질 수도 있었다. 음악 들으면서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나는 사춘기 소녀였다. 학교에 도착하면 늘 매점으로 먼저 갔다. 거기에 나와 항상 일탈을 하는 3명. 선미, 민정, 제이가 수다를 떨면서 마지막 멤버인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4명이서 다녔고 모두 다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었으며 제재를 가하는 부모의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진 아이들이었다. 이번 주 주말 일탈은 민정이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나이트클럽에 가는 게 계획이었다. 우린 성공할 것이다. 저번 주에도 성공을 했으니까. 2교시가 끝나자 민정이가 커피숍에서 담배나 피자며 단체 채팅방으로 문자를 보냈고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을 싸서 학교에서 나와 커피숍도 갔다가 노래방에도 갔다. 저녁이 되자 제이가 알고 있는 또래 남자들에게 연락을 했고 근처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시시콜콜한 얘기들과 욕설을 섞어가며 의미 없이 놀았다. 남자아이들은 어른들의 불편한 눈총을 오히려 거칠게 쏘아보았고 시선이 도망가면 알 수 없는 승리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친구들과 놀다가 밤이 깊어지려고 할 때 집에 도착했고 엄마는 또 어김없이 취해 있었다. 깊은 한숨이 몰려왔고 곧 바로 무기력해졌다. 우리 집은 방이 한 칸만 있었는데 그 방 한가운데 파티션을 놓아 공간을 구분해 놓은 채 살았다. TV가 있는 곳에서 엄마와 언니가 함께 잤고 나는 파티션 건너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이불을 깔아놓고 지냈다. 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엄마를 지나치자 방에 있는 언니가 눈에 들어왔다. 언니는 오늘도 허공을 보는 것처럼 TV를 보고 있었다. 언니는 야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일자리를 못 구해서 작은 외삼촌 미용실에서 일을 거들고 있었다.
주유소 알바로 취직해 이틀 후에 관두고 호프집 알바로 취직하더니 3일 후에 어김없이 관두고 오던 언니였다. 엄마는 언니가 아빠를 닮아서 일을 진득하게 못한다며 술만 들어가면 언니에게 못할 소리들을 퍼부어댔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언니는 한 번도 스스로 관둔 적이 없다. 언제나 해고 통보를 받았다. 언니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엄마 빼고는 다 알았다. 엄마의 친정 식구들은 모두 다 알면서 모르는 척했고 엄마는 뻔뻔하게 대놓고 몰랐다. 엄마의 오늘 안주는 새우깡 그리고 3병째 시작되는 소주. 나머지 2병은 엄마와 장렬하게 싸웠다는 듯 부엌 한켠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다 큰딸이 이 시간에 어디서 뭘 했는지 묻지도 않았다. 눈은 다 풀려 있었고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엄마를 뒤로 한 채 화장실로 가서 엄마 담배를 찾았다. 모퉁이에 숨겨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곳에 항상 엄마의 담배가 있었다. 친구들 중 누가 먼저 담배를 시작했는지 몰랐지만 한 사람의 시작으로 어느새 나만 빼고 담배를 다 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집 화장실에서 엄마에게 화가 났을 때마다 흡연자가 되는 연습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담배는 절대로 피지 말라는 엄마였기에 더 반항심이 생겨서 매운 기침과 어지럼증을 견뎌가며 담배를 피웠다. 예전보다 빨리 줄어드는 담배를 보며 내 반항을 알아주길 바랬다. 그렇게라도 엄마를 괴롭히고 싶었고 제발 술 말고 나를 봐달라며 때를 쓰는 모습으로 담배를 피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누가 대문을 쿵쿵 두들겨댔다. 우리 집은 2층이었고 계단을 내려가서 대문을 열어주어야 했다. 말하자면 1층 대문이 따로 있었고 2, 3층이 대문을 같이 쓰고 있었던 셈이다. 3층 아저씨는 가끔 집에 들리곤 했는데 거기는 집이 아니었고 아저씨가 노름을 붙이는 곳이었다. 3층은 2층 우리 집을 지나서 올라가야 했기에 처음 보는 아저씨들과 자주 마주쳤다. 혹시 지금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3층 아저씨가 아닐까 해서 안 떠지는 눈을 근근히 떠보려고 노력했다. 아저씨는 여자만 사는 우리 2층을 한 번도 염탐한 적도 없고 술에 쩔어 사는 엄마를 무시하는 법도 없었다. 그래서 도울 일이 있으면 작은 거라도 도우려고 했다. 대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아저씨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전화 못 받았습니까? 주인 집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저씨는 전기기사였다. 얼마 전 2층과 3층 모두 정전이 된 적이 있는데 3층 아저씨가 그날 주인 집과 통화를 하더니 전기기사를 보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정전은 자주는 아니었지만 꼭 필요할 때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곤 했다. 특히 샤워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전기기사 아저씨는 나에게도 반가운 사람이었다. 흔쾌히 들어오시라고 했고 아저씨는 들어오시더니 여기 구조를 잘 아는 사람 마냥 여기저기 손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그 일만 아니었다면 자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까? 전기기사 아저씨가 옥상과 3층, 2층을 누비고 있을 때 엄마는 술이 덜 깨서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로 가는 엄마를 보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입고 있는 옷이 누추한 걸 떠나서 보는 사람에 따라 야하다고 생각될 정도였기 때문이다. 화장실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2층과 3층을 있게 하는 공간에 있었다. 그래서 전기기사 아저씨가 엄마를 보는 일은 무리도 아니었다. 때마침 엄마는 볼 일을 다 보고 나왔고 전기기사 아저씨도 2층으로 내려왔다. 아저씨는 어린 나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엄마에게 설명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건지 방으로 들어가는 엄마를 불러서 설명을 시작했다. 엄마는 술이 덜 깬 채 아직도 취해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전기기사 아저씨에게 안기더니 펑펑 울기 시작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창피한 걸 넘어 말리기조차 싫었다. 이렇게 엄마의 술 주정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아저씨는 조금 당황하는 듯 했으나 엄마를 받아주었다. 술 취한 사람을 많이 다뤄본 듯한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사람이 좋은 것 같았다. 엄마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는데 정말이지 민망해서 혼이 났다. 때 마침 주인 아줌마가
열린 대문을 통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고 마루에 축 처져 앉아있는 엄마를 보더니 코부터 막는 주인 아줌마였다. 또 술 먹었어? 아이고 냄새야. 엄마가 힘없는 눈으로 주인 아줌마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정전이고 뭐고 모두들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엄마가 주인 아줌마에게 달려들어서 그대로 따귀를 날렸다. 깨 같은 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 눈빛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따귀를 맞은 주인 아줌마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표정을 짓더니 엄마의 머리채를 잡았다. 몸을 못 가누는 엄마는 그 몸싸움에서 이길 리가 만무했다. 주인 아줌마의 손이 닥치는 대로 엄마의 몸을 가격하기 시작했다. 이 미친년이 정신이 나갔나.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지.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이리저리나 뒹구는 엄마를 바라봐야 했다. 그런데 엄마 입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주인 아줌마에게 맞아서 입이 터진 걸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주인 아줌마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피 나잖아. 그만해. 미친년아. 주인 아줌마는 이번에는 나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우리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안절부절 못하던 언니는 결국 바지에 오줌을 쌌다. 아마도 아빠가 준 공포가 되살아났기 때문일 것이다. 폭력의 현장에는 항상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는 언니였다. 그런데 이날의 화근은 아빠가 아니라 나였다. 머리채만 잡고 놓아야 하는데 사춘기에 들끓는 피였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시작했다. 이사 올 때부터 방치되어 있던 낡은 자전거는 먼지를 덮어쓴 채 항상 계단 모퉁이에 있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무거운 자전거를 들어서 주인 아줌마를 향해 던졌다. 아줌마는 계단 끝에 서 있다가 봉변을 당해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 제대로 맞은 건지 자전거를 피하려는 힘으로 굴러 떨어진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쾅! 언니는 안절부절 못했고 나는 씩씩거렸으며 엄마는 술이 덜 깨서 지금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전기기사 아저씨가 주인 아줌마에게 얼른 달려가 보더니 말했다. 팔이 돌아갔네.